안녕하세요. 2학년 1, 2, 3반 여러분. 신성중학교 이번 2024학년도 1학기 2차 지필고사 총정리를 위한 수업 영상입니다. 일단 주의사항 조금만 볼게요. 이 영상만 보면 100점 맞을 수 있나요? 삐, 안 됩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 교과서에서 되죠? 우리 선생님께서 나눠주셨던 총정리 프린트랑 그리고 이 영상은요, 시험 직전을 위해서 도움을 위한 말하자면 정리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꼭 공부하시고 수업 내용들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외부에 링크 공유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는 저에게 저작권 있고요. 제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 모든 내용 선생님이 만든 거라서 우리 2학년 1반, 2반, 3반 학생에게만 허락된 강의입니다. 이제 영상에 나오는 요 판서 내용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이 스샷 찍을 수 있는데 선생님 얼굴이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곳에 업로드하지 마시고 여러분 본인만 공부하는 용도로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더 공부를 잘하시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선생님 지금 영상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면 얼마든지 오케이예요. 역사 포기하지 마시고 자, 이 영상은 여러분이 화장실 가거나 밥 먹거나 학교에 등교하거나 자기 직전에 공부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이거 틀어 놓고 듣기만 하셔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활용도가 높게끔 하려고 만든 영상이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정리하는 걸 목표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선생님의 판서 내용이고요. 아마 여러분 수업 때 판서해 드렸던 내용이랑 구조가 굉장히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필기하셨던 거 그대로 보셔도 돼요. 거기에 조금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 필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판서를 좀 참고해서 구조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는 연표 중심으로 구조화를 할 때 조금 시간 순서로 이해가 잘 되죠. 자, 우리 동양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에 어이구 미안해요. 13 세기 바로 몽골 제국이 대제국을 건설했던 시기죠. 자, 몽골이 있었던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부터 보겠습니다. 몽골은 원래 작은 부족들이 쪼개져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요때쯤에 13 세기쯤에 테무친이라고 불리는 그는 나중에 쿠릴타이에서 추대받아서 칭기즈칸이라는 칭호를 얻죠. 네. 그가 바로 몽골에 흩어져 있던 부족을 드디어 통일하게 됩니다. 이 부족은 잠재력이 굉장히 많았던 유목민이었고요. 그 결과 아주 강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게 됐죠. 자, 이 테무치는 몽골 부족을 통일한 다음에 당시 비단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서하를 정복하기 위해 나섭니다. 자, 그리고 북중국을 정복하고 있었던 금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죠. 이때쯤에 한족은 금에 의해서 남쪽으로 밀려나 남송이라고 하는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몽골이 이제 나라를 확장하고 있던 시기에 남송도 있었고 요 사이에 서하도 끼어 있는 거고요. 금도 있는 겁니다. 자, 차례차례로 칭기스칸 이후 시기에 정복을 시작한다고만 선생님이 써 놨죠. 이후 시기에 서하 정복하고 칭기스칸 죽고 나서 이후에 금도 정복하고 이렇게 합니다. 즉 이제 몽골은 더 커질 일만 남았네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칭기스칸의 부족 유목민 부족을 재편성한 체제였습니다. 그 체제는 천호제입니다. 일천 천자를 써요. 1000명 단위로 호는요 집호입니다. 1000집 단위로 조직을 묶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것은 군사 조직이자 행정 조직 역할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몽골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커질 수 있는가의 비결 첫 번째는 바로 천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1000명을 담당하는 천호장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요, 백호장이 있어요. 그는 백호를 담당하겠죠. 그게 곱하기 10인 거죠. 그럼 1000이 되죠. 그리고 백호장 아래는 십호장이 있습니다. 곱하기 10인 거죠. 1000명을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10명을 관리하고 그 10명을 관리하는 그 10명을 또 관리하고 그 10명을 100명을 관리하는 그 10명을 또 관리한다면 한 명은 항상 10명씩만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볼 만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해서
칸의 명령이 간의 명령이 천호장을 통해서 백호장을 통해서 십호장을 통해서 일사천리로 쫙 퍼져나가기 좋은 구조죠. 평상시엔 행정 조직으로 쓰이다가 이제 유사시에 전쟁 시에 군사 조직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십호끼리는 자기들이 절대 배신을 하면 안 돼요. 한 명이 배신하면 나머지 9명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성심을 유지했던 천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 자, 그리고 이 유목민족은요, 말을 너무나 잘 타요. 기마 병으로 이루어진 군단, 아주 강력한 군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활을 쏘는데 달리면서 쏘죠. 말 달리면서. 심지어 말 달리면서 뒤돌아서까지 쏩니다.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네. 자, 강력한 기마병 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전쟁에서는 기동력이라 표현하죠. 기동력을 이미 최강의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그가 이제 몽골이 점차 확장해 간 영역을 보면요. 자, 원래 몽골 고원 요쯤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인 거죠. 점차 어디로 가냐면 자, 서아, 금,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더 가서 서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러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확장해 가요. 이 순서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 이쪽 지역에 특히 요쪽 지역에는요. 우리 7, 8세기에 이미 좀 확장해 가고 있었던 그 종교를 하나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였죠? 네, 이슬람교를 믿는 여러 유목민족과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나라 정복당하면 이거 불리한 거 아닌가? 그것도 그런데 그들 중에 이제 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이 몽골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상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비결에 이거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슬람. 교를 믿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상인들이 바로 이 몽골 제국에 협력을 해서 물자 수송해 주고요. 그럼 군대 보급이 해결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정보도 속닥속닥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정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러한 도움을 힘입어서 몽골 제국은 굉장히 커질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여기 몽골 제국이 그냥 가지 않고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나라 망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유목민 풍습 중에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능력주의로 능력만큼 그의 성과를 나눠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자식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첫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중국의 황제 체제랑 다르게 각각에게 따로따로 영토까지도 나눠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몽골이 유목민족의 풍습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한계라고 볼 수 있기도 해요. 네. 자, 먼저 위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 지역이네요. 이 지역은 킵차크 한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지역이네요. 이 지역은 일한국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자, 중앙아시아 지역이네요. 차가타이 한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중국 지역은 따로 네, 맞아요. 중국 지역도 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이걸 나눠서 이 국호를 바꾼 사람 이름을 먼저 써 볼게요. 그는 칭기스칸의 손자입니다. 쿠빌라이 칸이라고 합니다. 원의 세조이시죠. 자, 이때 쿠빌라이 칸은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몽골 제국이라고 하면은 원나라랑 꼭 동일하진 않아요. 이 모든 걸 이제 다 더해가지고 몽골 제국이니까. 그렇지만 원나라는 이 몽골 제국의 부분인 거죠. 네. 이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꿨다는 소리는요, 이게 중국식 칭호입니다. 중국식 국호예요. 즉, 유목민이었던 몽골 제국이 중국의 황제도 겸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 쿠빌라이 칸은 천명을 이름으로써 한 거고요. 자, 여기 지금 현재 지도, 여러분이 보신 이 지도에서는 중국 전 대륙이 다 원의 소유인 것처럼 돼 있는데요. 쿠빌라이 칸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래쪽에 남송이 있었죠. 아직 살아 있었어요. 음. 자, 고려도 원의 침입을 간신히 막아내는 이 시기. 자, 남송은 결국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 결과 이제
전 중국을 몽골이 차지하게 됐죠. 자, 그래서 쿠빌라이 칸은 이걸 더 잘 획득해 보고자 자 수도를 옮깁니다. 카라코rum이라고 하는 저기 지금 현재 몽골 쪽에 있는 그 수도에서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베이징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 당시 이름은 대도였기 때문에 대도.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다를 처음 돌아옵니다. 수도를 옮겨 내려옵니다. 자, 그다음에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요. 그 결과 열심히 노력한 거지. 남송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최초로 전 중국을 지배한 유목민 국가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있어요. 이후에는 전 중국을 지배한 유목민 국가 뭐 청나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이라는 거? 그럼 그전에 유목민 국가는 없었나? 있었어요. 있었지만 전 중국은 아니고 중국 북부 지방을 지배하거나 일부를 지배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네, 자 이것은 남송에게 있어서 한족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겠죠. 자, 이제 전체 중국을 지배한 원나라는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심플해요. 몽골인 최고야. 몽골 제일 주의로서 통치를 하기로 합니다. 간단해요. 자, 이 피라미드 신분제 같이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써 놨습니다. 진짜 신분제는 아니고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몽골인이 있습니다. 이거 몽이라고 쓴 거예요, 몽. 자, 그 두 번째는요. 한족이요? 한족은 조금 더 아래요. 아래. 여기에는 외국인이에요. 네. 주로 이제 이슬람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꼭 이슬람교도를 말한 건 아니고요. 외국인을 말하는데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색목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생목인을 네, 재정과 행정 업무를 맡겨서 관료로 등용을 합니다. 그들 유능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외국인 일자로 적극적으로 썼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여러분 한족 같은 경우는 조금 차별해서 지배를 합니다. 과거 유목민이었던 여진족 기억나시죠? 금의 지배하에 있었던 한족들 그들을요. 한인이라고 해서 자 이들은 요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쪼끔 대우가 나아요. 그렇지만 이제 몽골인이나 생목인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하진 않습니다. 자 가장 아래에 있는 좀 여기 이 피라미드에선 가장 비참한 쪽에 속하겠네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차별도 많이 받겠죠. 자 그들을 남인이라 부릅니다. 남 어디서 왠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남인, 남송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송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저항을 했기 때문에 마치 징벌적인 의미로 가장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관리 등용부터 여러 가지에서 차별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갔던 몽골도 언젠가는 망하겠죠. 사람이 언젠가는 죽듯이 국가도 지금 너무 강대해서 천년만년 계속 갈 것 같지만 언젠가 망하게 됩니다. 자, 원나라가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뭐 자연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왕위 계승 분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정치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 자, 백성들 삶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습니다. 당시는 지폐를 썼어요. 특이하게. 여러분 지폐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당시 지폐 이름은 교초였습니다. 칸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칸의 도장이 꽝 찍혀 있는 이 지폐는 신뢰를 매우 신뢰를 많이 받았던 효과적인 그 교역 수단이었어요. 거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지폐를 잘 썼다는 소리지. 여기까진 최고 좋아요. 지폐 얼마나 가볍습니까? 무거운 동전보다 훨씬 더 좋단 말이죠. 문제는 이 지폐를 여기 남발이라 써져 있죠? 어려운 한자 단어인데 마구 찍어냈다. 마구 찍어내서 시중에 유통되는 교초의 양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원나라 황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막 찍어냈어요. 그러면 실제 돈이 가진 가치보다 돈이 많아졌으니까 희소성이 떨어지죠. 네, 그 결과 화폐 경제가 완전히 교란돼 버려서 원나라의 경제가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원나라는 사실 당시 뭐 경제 이론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이것은 원나라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당시 원나라 황실이 믿었던 라마교, 티베트 불교에 너무 많은 돈을 쓰거나 사치를 부리거나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나라가 약해졌을 때 다시 한족의 부활을 꿈꿨던 세력이 원나라 치하에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났던 사건. 네.
자, 원에서 명으로 교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명나라를 보기 전에 원나라는 몽골이고요. 명나라는 한족이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겠죠? 네, 일단 두시고 원나라의 문화 먼저 보겠습니다. 송나라와 마찬가지로 원나라도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유목민 스타일에서 귀족 문화보다는 서민 문화가 훨씬 더 취향에 맞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선생님 여기 빈칸 비워놨죠. 종교입니다. 원황실 가운데 그냥 불교 아니고 티베트 불교가 유행하게 됩니다. 선생님 수업 때 달랑이라만 잠깐 보여드렸었죠. 자, 그리고 타 종교의 관용, 이건 무슨 의미냐면 원나라 같이 대제국 같은 경우에 칸의 권위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통일 정책을 할 것 같은데 원은 의외로 다른 민족의 풍습이나 종교에 굉장히 너그러웠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종교들이 원나라 안에서 많이 공존하는 여러 다문화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네, 그 결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됐었죠. 자, 경제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나라는 이렇게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원나라 내부에 있었던 예전에는 여기에 수많은 국경들이 있었겠죠. 이 국경들을 다 없애버려서 벽을 없앤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자, 여기는요, 초원이 펼쳐져 있어요. 초원길이 이어지게 되고요. 자, 이곳은 사막을 지나서 가는, 물론 호수를 직접 통과하진 않죠. 사막을 지나서 가는 비단이고 같은 비단길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지도에선 좀 잘렸는데요. 이렇게 가면 어때요? 바다를 통해서 가면 장점이 있죠? 많은 물자를 실을 수 있다는 것. 동과 서를 잇는 많은 교역길, 그중에서 대표적인 세 개가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길, 초원길, 중간에 있는 길, 우리 한나라 때 배웠던 비단길, 사막길이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바닷길, 이 세 길을 모두 다 쓴단 말이죠. 이 말은 원나라 때 동서교류 확대 제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동서교역로 먼저 쓰도록 할게요. 동서교역로에는 세 가지 있었습니다. 방금 맨 위에 있는 옛날부터 썼던 길이에요. 유목민족들이 말 타고 왔다 갔다 했죠. 초원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배웠던 비단길 있습니다. 자, 둘 다 육로인데요. 이때는 바닷길도 함께 사용이 돼서 항저우, 취안저우 선생님 이거 교과서에 있는 도시를 일단 항구 도시입니다. 넣어 놨는데요. 이 도시들은 바닷길의 활성화에 따라서 경제 도시로 부상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요 위에 먼저 하고 갈게요.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요. 서로 통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황제가 칸이 명령을 딱 하면은 저 멀리까지 제국 끝까지 이 명령이 전달이 돼야 나라가 유지가 되겠죠. 그걸 위해선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요. 스마트폰도 없고요. 인터넷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서 알려야 됩니다. 사람이 직접 가려면 길이 필요하죠. 도로를 죄송합니다. 도로를 어마어마하게 잘 닦아 놨던 때가 바로 원나라 통치 비결입니다. 자, 이 도로에는 무엇을 설치해 두냐면요.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여러분 항상 도시가 있잖아요. 항상 마을이 있잖아요. 황무지만 계속해서 한 사흘, 나흘, 일주일, 이주일 뚫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낙오가 되거나 쓰러지겠지, 지쳐 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정류장 있듯이 자, 정류장처럼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기차가 쉬는 곳을 역이라죠. 자, 역참을 만들어 둔 겁니다. 자, 육상 교역로에 주로 설치를 했고요. 이제 갔는데 아무나 재워주진 않습니다. 자, 그들은 반드시 황제가 보낸 자들은 패자라고 하는 나중에 조선도 요 역참제를 받아들여서 이몽룡이 변사또 앞에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딱 내보이는 마패. 그 마패는 말이 그려져 있죠. 이 패자에도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 패자에 말이 그려져 있는데 한 개 그려져 있으면 말 한 마리, 두 개 그려져 있으면 말 두 마리 제공, 세 마리 그려져 있으면 말 세 마리 제공 이런 의미예요. 즉 이 패자는요 말하자면 교통카드입니다. 가서 "저 여기서 숙 잘 수 있게 해 주세요. 저 여기서 밥 주세요. 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저 여기에서 여기에 세 마리 그려져 있어. 말 세 마리 빌려가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가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아마 갈 수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역참에 들려서 말만 바꾸고 보급만 바꿔가면서요.
자, 이런 것이 바로 효율적인 통치의 비결 중에 하나겠죠. 자, 역참제 봤습니다. 이렇게 길이 잘 뚫려 있고 많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원나라였기 때문에 서양의 눈으로 본 원나라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자였던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가 있고요. 또한 누가 있었냐면 이탈리아 상인이자 원나라에서 근무했던 관료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코 폴로입니다. 그는 원나라에 방문해서 꽤 오래 있었어요. 십몇 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귀중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네. 동쪽의 지방을 동방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하다 할 때 록이에요. 네. 동방을 견문하고 기록한 말하자면 여행 수필이죠. 동방 견문록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100% 믿긴 좀 어려워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도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 동쪽에 지팡구란 나라가 있는데 금이 그렇게 많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100% 진실은 아닐지라도 서양 사람들이 '아 동양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호기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도 원나라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동양과 서양 사이에 오고 간 문물들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특히 이제 이슬람교를 믿었던 서남아시아 쪽에선요. 수학, 의학, 천문학, 이슬람 역법이 동양에 전파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동양에서 서양으로 간 것도 많겠죠. 이쪽에서 간 건요. 아주 큰 혁신들을 일으키는 어 발명품들입니다. 송나라 4대 발명품 중 하나였던 나침반이 넘어가게 되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서양인들은 먼 거리에 배를 타고 나가도 집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원양 항해가 가능해진 거고요. 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축제 때마다 펑펑펑 폭죽 많이 터뜨립니다. 이 폭죽의 재료가 바로 화약이죠. 평화적으로 쓴 폭죽이에요. 근데 비평화적으로 쓴다면 이거 무기가 되겠습니다. 대포, 총의 재료죠. 네. 화약이 넘어감으로써 전투의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인쇄술입니다. 물론 서양에도 인쇄술이 있었겠지만 동양의 인쇄술이 이때 서양으로 이제 전파가 되면서 지식과 문물의 보급이 저렴한 보급이 가능해집니다. 그에 따라서 서양에서도 큰 개혁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중에 하나가 종교 개혁 되겠습니다. 종교 개혁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자, 중요한 문물들이 넘어갔구나. 우리 동서교류의 확대까지 봤습니다. 자, 이 원나라의 지배를 끝내고 '한족의 나라를 부활시키겠다.'라고 제창하며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이름은 주원장. 그는 후대 홍무제라고 불립니다. 자, 황제의 칭호 봐 두시고요. 자, 그는 원래 평민 출신이었어요. 특히 빨간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반란을 일으켰던 홍건적의 출신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백성의 마음을 잘 알 거고요. 한족이에요. 네. 원나라 굉장히 원망스러울 겁니다. 몽골의 모든 풍습들을 다 치우고 '한족의 문화를 부활시키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족 문화의 부활이 바로 홍무제의 과업이었다는 거.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홍무제가 했던 이 수많은 것들을 공부하실 때 '아 이거 한족 문화 부활에 해당되는구나.' 하고 보시면 좀 더 잘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명나라를 건국한 그는요. 수도를 어디로 삼냐면 원나라의 베이징이 아닙니다. 원나라의 대도가 아니라 어디로 하냐면 남송이 있었던 남쪽 지방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도 큰 도시가 있습니다. 남경. 근데 요거 이제 한자 표현이니까 우리는 교과서 표현대로 난징이라 부를게요. 수도를 난징으로 정합니다. 즉 남쪽 수도입니다. 자, 그는 뭘 폐지할 거냐면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송나라 때부터 있던 겁니다. 재상제를 폐지합니다. 이유. 홍무제가 강력한 황제권으로 모든 걸 다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 재상은요. 고위급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삼성육부에서 중서성, 문화성 같은 곳에 소속돼서 황제 말에 반박도 하고 간언도 하고 "이런 건 어떠세요?" 이제 제안도 하면서 법을 실제로 만드는 데 기여를 많이 했던 아주 강력한 권력자들입니다. 이 재상을 없앰으로써 이 황제를
견제할 사람이 없게 된 거죠. 즉 황제권의 강화를 꾀한 겁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황제가 만약에 독주하거나 황제가 무능하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황제가 유능하고 황제가 뭔가를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러면 반대하는 재상 세력이 없으니까 또 효율적일 수 있겠죠. 네. 어느 것이 반드시 좋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만요. 자, 한족 문화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불교? 인도에서 넘어왔는데. 또 뭐가 있을까? 이슬람교? 이건 동양의 문화가 아닌데. 자, 여러분, 중국에서만 발생한 학문이 있습니다. 네. 제자백과 중에서 정치 철학으로 채택이 됐고요. 송나라 때 바로 이 학문이 적극적으로 연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 안에는 중화 사상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자, 한족의 자존심을 되살리고자 하는 홍무지 입장에서 이 성리학 너무나 마음에 들겠죠. 자, 그래서 이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 철학으로서, 정치 철학으로서 채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관학입니다. 이제 앞으로 명나라에서 학교 만들면 성리학 가르칠 거예요. 명나라에서 과거제를 실시한다면 성리학이 바로 그 과목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리학을 채택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을 천명한 거죠. 자, 그리고 과거제를 정비해서 다시 시작함으로 인해 네, 자, 유학의 소양이 있는 관료들을 이제 채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과 관련된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홍무제는 과거 평민이었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는 생각할 겁니다. '탐관오리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착취하게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을까? 그냥 차라리 백성들이 스스로 견제하면서 스스로 관리하면 어떨까?' 네. 그러기 위해선 매뉴얼이 필요할 겁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그냥 할 수는 없죠. 자, 어느 땅에서 얼마나 세금을 거두면 될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땅이 누구 소유인지 얼마만큼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예요. 자, 그 자료가 토지대장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얼마나 세금을 누가 내면 되는지 조세를 거두기 위한 자료, 조세대장. 여러분, 대장이 그 군대 대장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작성합니다. 그 작성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 아래에 이갑제가 나오는데요. 이갑제, 바로 이 이장호, 갑수 같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작성을 할 겁니다. 네. 자, 백성들을 통제하면서 그들이 스스로를 조금 더 이제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뭔가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 아니에요. 네, 그들끼리 견제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재민을 지배할 수 있는 체제가 뭐였냐면 이갑제입니다. 자, 이갑제는요. 이와 여기는 갑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 리가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이라고 읽히는 거예요. 총 110 호로 구성됩니다. 애매하게 110 호네요. 애매한 게 아니고요. 일반 백성들 100 명을 묶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묶은 요게 10 명이죠. 이게 총 이렇게 있어요. 그럼 총 100 명이죠. 그래서 이 10 명은 돌아가면서 값수 말하자면 반장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 번이 1번 집이, 두 번째는 2번 집이, 세 번째는 3번 집이 대장을 합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세금을 그들이 마음대로 거둘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이번엔 걷지만 다음에는 제가 걷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번에 불공평하게 한다면 내가 보복당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들은요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쏠리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도 나눠서 하니까 효율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여러분 갑수에 즉 갑호에 해당되는 요 아래쪽 사람들은요 부자들은 아니에요. 평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보다 조금 더 강한 집안 사람들이 이 아니 말하자면 좀 작은 집안 사람들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런 체제를 만듭니다. 그들이 바로 이장호입니다. 한 지역의 유지나 부자들이나 좀 권력이 있는 집들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자, 이 권력 있는 집들 10 개입니다. 이들도 돌아가면서 이장을 해요. 이장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서도 그치. 권력이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 갑수를 관리할 때도 공정하게 할 수 있겠죠. 체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황제 입장에서는 백성들 하나하나를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황제권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교 얘기 계속하고 있었죠. 이 유교를
똑똑한 지식인이나 관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실천하고 내면할 수 있도록 6가지 유교 윤리, 유교의 유는요 6개요. 유교 윤리를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많이는 아니야. 딱 6개만 이거 실천해 보자 하면서 백성들을 유교화, 즉 교화하기 위한 그러한 자료를 이제 널리 뿌린 거죠. 그럼 백성들은 이거 마치 교훈처럼 여러분 교훈처럼 마음속에 품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8번째. 자, 이것은요. 바다 "우리 명나라 밖은 위험해." 해금 정책입니다. 밖에 이제 한창 왜구가 해적대들이 드글드글 하던 때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명나라 밖에 나가지 말렴." 이렇게 막은 겁니다. 명나라 백성만 못 나간 게 아니라 외국인도 못 들어와요. 보니까 명나라는 원나라랑 다르게 굉장히 '외교 관계가 폐쇄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의 대외 관계를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기본 정책은 해금 정책이지만 완전히 쇄국, 나라를 자물쇠로 잠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 중에 조공을 바치고 명나라 황제에게 책봉을 받는 조공 책봉 관계에 있는 조선이나 베트남 그리고 감한 무역을 했던 비슷한 거예요. 조공 책봉 비슷한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역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일부 허용을 하긴 하지만 이런 조공 무역만 가능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이 홍무제 이후에 약한 황제가 등극하게 되고요. 이 약한 황제를 말하자면 조카를 네.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죠. 네. 조카를 누르고 삼촌이 왕이 된 케이스가 또 등장했습니다. 네. 영락제는 그래서 황제로서의 정통성 좀 부족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베이징 쪽에 딱 자리를 잡고 군대 권한 딱 가지고 네 전투를 할 수 있는 준비된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황제가 되고 나서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면서 그가 꿈꾸고자 했던 강력한 명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통성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영락제 대단하신걸?'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는 먼저 황제가 머무를 궁전을 어디에 만드냐면 베이징에 만듭니다. 자, 이 베이징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자금성을 건설하고요. 자, 그리고 수도를 원래 난징이었죠? 여기서 옮겨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베이징으로. 베이징 북경입니다. 네. 남쪽에서 북쪽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왜 굳이 그랬냐? 네. 명나라 위쪽엔 아직 몽골 살아 있어요. 여러분, 몽골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이 몽골을 좀 더 밀어내고 '명나라의 영토를 확장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 공격합니다. 밀어내요. 여러분, 그러면 영락제 '대단하신 황제야.' 이렇게 되지 않나요? 네. 자, 그뿐만 아니라 나라 넓혔죠? 그뿐만 아니라 나라 밖으로도 나갑니다. 자,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늘어난다면 명나라의 위상은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공을 누가 바칠까 하면서 나갑니다. 그 나간 사람의 이름은 정화예요. 네. 영락제가 보냈고요. 명령해서 보냈고요. 정화는 그의 명령을 아주 잘 수행합니다. 대함대를 이끌고 가서 동남아시아, 인도 다 들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자,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정화의 함대 중에 일부 함대가 아프리카 북동부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멀리까지 해상 말하자면 진출 가능했다. 해상 진출 가능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칩니다. 더 하진 않았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기도 했고요.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명나라, 명나라도 또 언젠가 망하겠죠? 네. 북쪽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민족의 침입, 북로, 그리고 바다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왜구의 창궐이었습니다. 북로 남해로 인해서 꾸준히 데미지가 누적되고 있었던 상황.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쪽에 여진족이 다시 점차 세력을 성장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진과의 잦은 전쟁으로 여러분, 전쟁은 돈이 들죠? 돈이 점점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 일본이 통일을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야겠으니 조선아 길을 비켜주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을 돕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임진왜란에 병사를 보내서 조선을 도와준 이유였어요. 물론 돈 많이 들었죠. 그 결과 저 지금 나라가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가장 쉬운 재정 문제 해결 방법? 세금 징수. 세금 누가 내요? 백성들, 농민들이. 그래서 농민들 "못 살겠다." 하면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농민 봉기가 무지무지 많아지는데 그중에서 이자성이란 사람이 일으킨 난이 너무 강력했나 봐요. 이때 베이징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도가 무너졌는데 명나라 계속 갈 수 있나요? 망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명나라의 명운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 아래쪽에는 경제와 사회문화 파트가 있어. 그런데 제목을 보시면 명청시대, 명청시대입니다. 청나라까지 다 하고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상이 지금 40 분까지만 찍을 수 있어서 나머지 영상은 선생님이 다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